저도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메일 제목에 인콰이리 들어가면 저도 진짜 엄청 흥분돼요. 열어보고 나면은 저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의 왕자인데 아버지가 숨겨놓은 금광을 찾았다. 투자해라. 50% 준대. 그런 거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도 그런데 혹해가지고 가짜 여권하고 가짜 비자에 속아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일을 왜 해줍니까? 예? 날 언제 봤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능력이 큰 회사가 아니라면은 벌크 오다 오면은 정말 순간 진짜 머리 하얘집니다. 야, 내가 지금 직원 월급 해주기도 어려운데 이거 빨리 팔아서 돈 만들어야지. 그런데 해커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해킹당한 업체는 1년에 서너 번씩 당해요. 저 아는 사람 4번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근데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해커라도 저한테 한두 번 당한 놈들 계속 해먹지 다른 데 안 씁니다. 예? 저도 작년보다 재작년이 별로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재고가 많이 있는데 저런 메일 받으면은 막 열어보고 있다 보면은 막 소말리아, 베냉 이래요. 그래서 시간 낭비했다 그러죠. 그리고 스팸 차단합니다. 다시 안 받으려고. 근데 다른 메일로 또 와요.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차단을 해도 또 새로운 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계속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죠. 아침 7시부터 작업해요. 얘들한테 이게 직업이거든요. 우리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마다 22,000개 이상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LG화학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서 있죠. 거기서 240억 돈에 나가서 부랴부랴 쓰고 있죠. 근데 애들이니까는 우리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래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메일 보고 뒤 주소까지 안 봅니다. 근데 보면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순서 뒤집어놨죠? 글자 하나 더 들어갔죠?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전체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는 계좌 은행을 어떤 거를 쓰고 작년에 실적이 얼마인지를 다 걔네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이메일로 거래를 하시려면은 스캔을 쓰세요. 스캔. PDF를 쓰세요. 그거는 자료 저거 뭐라고 하지? 가공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거 잡아가라 이런 케이스잖아요. 연락처 등록해놓으면 연결하면 그 사람 이름이 안 뜨지 않습니까? 연락처 변경이요? 연락처 등록해놓으면. 근데 그 사람이 이름까지 갖다 쓰잖아요. 상대방 담당자 이름까지 쓰잖아요. 네? 제가 등록한 이름으로 틀리거든요. 연락처에 제가 등록한 이름하고 그 사람이 등록한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이름을 등록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받았다. 네. 그럼 제가 등록한 이름이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름까지 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기사의 컴퓨터 역시 해킹 당한 거죠. 그런데 컴퓨터 해킹 당한 사람의 잘못이냐 해킹 송금할 업체 잘못이냐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해킹 당한 업체도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전거 잊어버렸을 때 자전거 잊어버리고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킹을 당한 입장에서도 내가 100% 내 잘못으로 돈을 보냈어요. 100%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내 잘못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시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니네 굉장히 우호적인 거래처였는데 나 그냥 버릴 거냐. 딴 데 가겠다라고 한번 신용해 보세요. 그럼 걔네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요새같이 바이오 하나 만들기 어려운 판에 손에 조금이라도 같이 쉐어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새같이 불경기의 상황에서는
그런 유혹을 참아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니네 정말 계좌 바뀌었냐? 바뀌었으면은 그 통장 카피 나한테 팩스로 좀 보내봐봐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뒤로 나온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져요. 얼굴 꼭 뽀샵한 것 같죠, 이거? 그죠? 네. 광주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 왔다 갔어요. 이런 케이스 처음 봤어요. 신용장 개설 의뢰인하고 개설 은행하고 짠 거예요. 이때 피해액이 한 70억 넘었어요. 광주 산업단지에서 업체 몇 개가 다 당했어요. 개설 의뢰인 한 놈한테. 이것까지도 보여드렸죠? 개설은행을 알고 봤더니 실제 사채업자였었어요. 사채업자. 뉴욕에 있는 사채회사, 우리 같은 OK 캐시백 같은 회사인데 신용장 코드를 갑자기 만들었어요.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갑자기 만들고 저거 해먹고 또 문 닫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업체들은 필리핀에다가 물건 보내고 돈은 받았다가 돈을 뱉어냈으니까 그냥 물건만 보낸 거죠. 헛수고 해가지고. 그리고 업체 중에 상당수는 묻어놨어요, 지금.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드바이스에서. 근데 그 은행이, 은행의 신용장 자체가 그 매입은행이 그냥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매입은행이 도덕적으로 나쁜 상황에 있긴 한데 법적 책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돈을 못 준다고 하면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매입은행은 의뢰인한테 수익자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지금 그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은행이 광주은행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광주은행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하면은 저 법리에 의하면은 매입은행은 자기 할 말을 한 것 같아요. 매입은행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제 물건을 출하를 하고 오랜 항해 기간 동안에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물건이 실을 때부터 망가진 건지 오다가 망가진 건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배 안에서 물건이 오는 동안에 충격 때문에 망가진 건지 아닌지를 봐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부착해 놓으시면은 나한테 온 물건이, 내가 보낸 물건이 어디서 망가져서 내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하는 거니까 갖다 붙이시고요. 이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물건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 얼마큼 흔들렸는지, 그리고 흔들린 것 때문에 물건이 망가진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가 물품 보내실 때, 그리고 항해 기간이 길다, 그 여름에 보내실 때, 풍랑 있을 수도 있을 때 보내실 때는 이런 거 몇 개 붙이시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신경 써서 물건을 보냈구나 하는 고마움도 느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런 거 붙여놓고 나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저 물건에 대해서는 선살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 여러분들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저것을 붙이시고 그건 또 제품 가격 반영을 하십시오.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좀 비싸지더라도 깨끗하게 오는 걸 원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비용 되지 않고 상대방한테 좋은 물건을 신뢰 있는 셀러로서 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 클레임이 생기는데요. 물건을 보낸 사람하고 물건 싣고 오는 사람의 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것이니까 이런 객관적인 증표를 통해 가지고 선사 잘못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주장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바이어는 선사한테 소송을 걸 것이고 여러분들은 난 우리 걸 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우기실 수 있죠. 물론 여기서만 클레임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규격, 갤론이나 리터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덜하지만 화폐 단위가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펜 하면은 그게 파운테인 펜인지 맞는 볼펜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실 때 클레임이 자주 발생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계약서를 보더라도 명백하게끔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실 정도로 계약서를 써야지 나중에 클레임이 그만큼 줄어들고 악유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법률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알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외국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실 때는 특히 우리가 영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애매한 점이 없을 정도로 많이 쓰세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특히 여기 적어드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클레임 건으로 많이 들어온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약서 쓰실 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포장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 이거 잘 활용하십시오. 이거 붙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익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서 법적인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끼리 자치적으로 화해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자, 워런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 이거 오타가 하나 생겼네요. 예.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노력입니다. 평소. 예. 워런티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노력한다. 예를 들어 갖고 무상으로 물건 보내줄 때도 이거는 우리 측의 잘못이어서 물건을 무상으로 보내주는 거다. 물류 비용을 명확하게 해서 상대방하고 사이에서 의견에 오류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AS를 계약서에 있는 것만큼만 하시지 마시고 더 자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AS가 1년에 4번이다. 이렇게 해서 AS이면은 여러분 한 번, 두 번 더 하셔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상대방이 생긴 손해에 대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보시고 우리 같이 쉐어하겠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평상시에 생기는 클레임을 줄여야지 나중에 저 계약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쓰시는 목적은 우리가 깨질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쓸 때도 나가는 시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망가뜨린 것들 보상 기준을 적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경우라면 계약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의 의미를 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들이 생길 악유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잔뜩 들어있고 나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드 상담실에서 상담해 본 결과 계약서를 작성한 업체 한 30%,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악유가 생겼어요. 받을 수출 대금이 8억 불이에요. 아니, 8억 원이었어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요. 자,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돈 받아내는 건 아닙니다. 소송을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그새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계약서가 없으면은 우리가 싸울 근거조항조차 없어요.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보면은 PO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시는데 PO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서 PO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PO에는 자, 물건 몇 개 사겠다, 얼마다, 언제까지 줘라만 얘기 있지 거기 클레임 조항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낸 물건에 대해서 클레임이 반드시 생깁니다. 운송 도중에 생길 수도 있고 하역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적어놓지 않으면은 물건을 보낸 내가 다 뒤집어 씁니다. 왜냐하면은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나중에 저런 처리 과정에서 돈을 다 낭비하지 않으시려면은 계약서를 잘 쓰시고 이런 걸 다 담으세요. 거기에다가 클레임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내용이 나쁜 게 많이 들어가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 기준으로 삼는 게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은 가능한 한 많고 그리고 평화롭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거기다 좋은 내용만 적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나쁜 상황이 생길 때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나쁜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겠다. 그런 것들을 적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업 규모가 커졌어요. 그 성과급을 줘야 돼요. 이럴 때도 쿨하게 많이 주십시오. 때에 맞춰가지고. 저런 거 안 줄여다가 나중에 거리에서 줄어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생기는 불량률. 이거는 예를 들어 로또 불량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저 물건을 선적해서 보낸 해외영업 담당자 또 사장으로서 우리 라인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같이 노력하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 물건을 받아본 사람이 다친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메일로 미안하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영어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상식적인 거, 상투적인 거, 형식적인 거 쓰지 마시고요. 정말 미안한데 너희 같은 소중한 거래처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메일 보내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야, 쟤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실 크레임 중에 상당 부분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당한 업체가 손해를 100% 입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랑 거래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하셔갖고 여러분들은 피해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대신에 볼륨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상대방 업체에서는 그걸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잘못으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업체는 우리랑 같이 가자고 손해를 보는구나. 더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여러분들한테 송금하고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메일을 보내세요. 너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이고 우리도 니네가 돈을 주지 못해서 다급하다. 하지만 니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나름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 일단은 우리 시간을 갖자. 그리고 이번에 송금은 약간 연기해주겠다. 좀 깎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음에 발주를 받을 때 이번에 양보하신 걸 많이 거기다 넣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그 업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그 업체가 나를 통해서 내 물건을 더 사간다. 그리고 그 나라의 다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전진기지로서 그 업체를 생각하시고 잘 다독이세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결과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쉐어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물론 그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래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거래처 하나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그 건에 대해서 얼만큼 쉐어할지는 여러분들의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잘 판단하시고 거래 업체한테 먼저 다가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보여주시면은 그 업체랑 매우 오랫동안 갈 거예요. 제가 상담해본 결과 그런 업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한국 법원에서 이긴 재판 가지고 미국 가서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가입한 중재 협의서를 통해서 중재 판정을 받아내고 판정서로 집행을 하시면은 소송이 할 수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계약서를 새로 꾸미신다고 하시면은 소송보다는 가장 좋은 거는 화해, 그 다음 좋은 거는 중재, 그 다음 좋은 건 소송입니다. 소송이 제일 나쁜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평상시에 클레임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적인 화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중재를 하세요. 다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은 경우가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때 와서 계약 조항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상대방이 안 넣어주죠. 자, 사고 발생 이후에 계약서의 내용 삽입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당시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악유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내용의 분쟁 해결 조항, 준거법, 준거지를 고민하셔서 반드시 넣으세요.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더라도 이건 상대방도 용서하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약서는 우리가 안 좋을 때 쓰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받아들일 겁니다. 여기 써드렸죠. 우리의 재판권이 외국까지 미치지 않기에 한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미국에선 쓸 수가 없다. 매우 큰 문제죠. 그래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외국 법원 가서 해야 됩니다. 외국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상담 오는 전화 상당수가 미국 가서 재판을 하겠대요. 그 피해액이 얼마였대? 10,000불이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10,000불 받겠다고 미국 가서 재판하면 소송 변호사 비용 한 20배 이상 들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미국은 전화 받은 순간부터 타임워치 이거 작동합니다. 그래서 10분에 뭐 800불, 1,000불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요. 근데 10,000불 받겠다고 재판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보시라고. 가서 업체가 없어졌으면은 앞으로 여러분 평화를 얻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해요. 저도 경험해본 겁니다. 자, 이건 제가 그동안 상담 사례로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 중요한 것만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고 서류에 필요한 게 있는데 검사 증명서래요. 근데 검사 증명서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단지 복사기로 단순 복사만 하고 도장 하나 찍었어요. 오리지널 방만 찍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걸 갖고 돈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은 겁니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고 싶겠지만 우리 판결에서는요, 저 경우에 검사증명서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발급되거나 아니면은 단순 카피 이외에 이것이 오리지널이라고 할 만한 다른 식별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에 제가 줄쳐놓은 게 있어요. 검사증명서는 다른 서류와 달리 정말 오리지널 서류이든지 아니면 복사만 한 경우라면은 오리지널 방 이외에 다른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41페이지 보시면은요, 중단에 특히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대금 지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흔히 요구되는 검사 증명서는 서명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복사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만 찍는 거는 소용이 없고 통일규칙이 원하는 추가적인 서명이 있어야 된다. 즉, 이 경우에 매입은행은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다 구비하지 못한 거였었죠. 자, 줄근 거는 대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자, 신용장 양도 통지문을 받은 수익자 A가 저한테 왔었어요. 원래 양도문에는 주소하고 회사 이름이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A의 명칭과 주소가 통지문하고 서류에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발음 같죠? 상신. 그리고 주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둘이 동일이다 하고 줄 법도 한데 은행에서는 못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 둘을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44페이지 보십시오. 45페이지요. 4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양도 통지문상의 수익자와 나머지 선적 서류의 발행인은 이 둘을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신용장은 물건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너무나 완벽하게 엄격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작고 모든 글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작고에 약간의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헌의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글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 회사 이름이 발음은 같지만 회사를 같다고 볼 수 없고 주소도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즉 엄격 일치에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장은 엄격하게 일치가 돼야 돼요. 하지만 엄격 일치의 원칙이 글자 하나도 틀려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은행이 봤을 때 글자는 틀렸지만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이거 실수로 이렇게 적은 거야. 이 정도라고 그러면 글자가 틀려도 돈을 지급하지만 이 경우는 글자가 틀린 거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 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 3번이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겁니다. 물건 선적하지도 않고 선적한 것처럼 서류 꾸며가지고 매입은행한테 매입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매입은행은 부주의하게도 돈을 지급한 다음에 개설은행한테 청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 순간 여기 개입을 했어요. 제가요. 이 순간에 들어가서 운송사한테 물어봤죠. 저 물건 실린 거 맞냐 그랬더니 운송사에서는 저 물건은 실린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육성만 갖고는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담당한테 부탁을 했죠. 그러면 공문으로 저 물건이 실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넣어가지고 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서류는 선적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의 원칙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급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지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아낸 금액이 79만 불이에요. 이 서류 밤새 만들어갖고 다음날 가서 넣었고요. 일주일 만에 결정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서류가 그겁니다. 그 서류에는 겨우 4페이지짜리지만 이거 한 건 만들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19개가 들어갔습니다. 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신용장 서류, 그리고 위조된 BL, 그리고 지급 제시에 필요했던 환원, 기타 포함해갖고 서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정문에는 소명 서류는 안 들어가 있죠. 거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47번의 중단을 보시면은요. 자, 개설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통해서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보면 된다. 자, 형식상 맞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저것이 진짜 맞는 물건이냐, 저 물건이 정당한 물건이냐는 은행은 모릅니다. 은행원은 부두에 가서 그 물건을 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은행이 본다라는 거는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 서류하고 기타 필요 서류의 내용이 맞으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원칙의 결과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생기는 선적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을 은행이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게 많아지겠죠. 야, 우리는 서류만 보고 물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보지 않는다. 근데 네가 주장하기에 저거 물건이 잘못됐다라는 걸 나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물건이 잘못됐던 걸 네가 입증을 해라 해서 은행이 원하는 게 많습니다. 물건을 보지 않고 돈을 준다라는 대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은행이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쉽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신용장 대금 지급정지 가처분 제도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작년에 운이 좋게 3건 정도를 해가지고 몇백만 불을 막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용장 물론 편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고 신용장 거래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이런 문구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장 거래 빈도가 이제 낮아졌어요. 하지만 초기 거래하실 때는 끝까지 신용장 쓰세요. 저 업체가 나한테 신뢰를 주기 전까지는 그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용장 쓰십시오. 물론 신용장을 쓰게 되면 은행이 주는 돈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은행은 여러분들 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뢰관계가 쌓일 때까지는 은행을 활용하십시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한 선적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 개설은행이 상환 의무를 이행할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을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은 더 이상 그 신용장은 독립성, 추상성의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자, 이 경우 매입은행은 부주의하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수익자한테요. 그런데 개설은행이 상환을 하려고 봤더니 서류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선적 서류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사에다가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저 물건 정말 실렸냐? 통지문을 보여줘라 했는데 저 업체는 처음에 뭐라고 하죠? shipping 노티스. 그걸 가짜로 만들었었어요. 그거 자기들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선사 개입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이쪽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shipping 노티스만 만들어진 거 있었었고 선사에는 전혀 물건이 실리지 않았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서류를 담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은행이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냐? 법원에서는 신용장을 모르니까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서류만 보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잘못된 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해킹 당한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때 중간 은행도 그 돈이 해킹 당한 돈인지 몰라요.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은 누구한테 바로 줘야 되는 것이 은행의 임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빨리빨리 지나가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은행한테 뭐라고 하고 은행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아까 광주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은행도 매입은행으로서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 청구가 거절됐으니까 수익자한테 달라고 말을 했고 거기서 광주은행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은행은 소송을 안 하겠다고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이고 여기서 광주은행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매입은행이 스스로 선적서를 위조하는 경우 말고는 거의 은행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 다시 거기 보시겠습니다. 중간 보시면은 매입은행이 위조 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아니라면 은행한테 책임 물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A가 수익자예요.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는데 신용장 조건과 상업통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신용장의 명세란에 있어야 될 상품 명세가 송장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못 준다고 얘기했더니 A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명세란에는 없지만 패킹리스트에 있다. 어차피 같은 선적 서류니까 내 서류가 문제가 없다라고 대항했습니다. 그 저한테 왔어요. 저 은행이 돈을 나한테 안 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부랴부랴 조사를 해봤더니 상업송장은 패킹리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류고요. 신용장 안에 들어있는 상품 명세가 상업송장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례 여기다 적어드렸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은요. 상업송장의 상품 명세에 관한 기재는 다른 서류의 명세와는 달리 엄격하게 신용장 기재와 일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차 통일 규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6차 규칙 옆에 가로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A가 말한 거 상품 명세가 신용장에 필요한 상품 명세가 송장에는 없지만 패킹리스트는 있다라고 말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례가 원용됐던 거였었죠. 위와 같은 이유로 신용장의 상품 명세란에 기재된 포장 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로서 반드시 상업송장에 해당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신용장 안에 있어야 되는 상품 명세에 대한 기재가 패킹리스트와 달리 반드시 송장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약간 뜻밖이죠. 그동안 관례상 상품 명세는 송장에 적어왔고 아무 문제 없이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왜 패킹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었는지 아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상담하기 전까지는 왜 신용장에는 상품 명세 기재가 패킹리스트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 있던 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 판례를 찾아보고 나니까 왜 상업 송장 안에만 기재가 되어 있었고 PL에는 들어가 있는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 판례를 통해 여러분들 이것의 중요성을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내용이 상업송장의 명세란에 누락되어 있다면 상업송장이 아닌 별도의 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이 사건 신용장과 동일하게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품 명세는 이 사건 신용장 기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원하는 게 많습니다. 신용장은 물건을 보지 않고 서류만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서류의 엄격 일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판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는 제품 일부 중에는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사의 명세에 있어서 일치했지만 일부가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매입은행은 돈을 줬는데 개설은행은 개설은행도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A는 개설 의뢰인이고 수익자가 저 서류 갖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설은행이 개설은행이 돈을 지급한 다음에 개설 의뢰인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왜냐하면은 너는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을 줬다 이겁니다. 상당 의뢰업체 A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고요. 그리고 A가 수익자 B에게 주문한 일부 중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매입은행은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수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개설은행도 매입은행의 실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D가 개설은행이 A한테 상환을 청구해 왔더니 개설 의뢰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돈을 주지 말아야 했는데 돈을 줬다. 그러니 나 너한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순서를 좀 거꾸로 적어놔가지고 이해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53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은요. 한 건의 상업송장에 대하여는 한 장의 선화증권만이 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죠. 근데 선화증권이 2장 나오는 경우도 있죠. 분할 선적할 때는요. 근데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명세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개설은행은 상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입은행 B나 개설은행 C 모두가 돈을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일치하지 못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개설은행은 C는
개설 의뢰인한테 상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저 A는 물건은 받고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물건을 실은 사람이 신용장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물건은 보냈는데 돈은 못 준다 하면 신용장에 돈은 포기하는 거지만 물건 매매 대금 받을 수 있죠. 신용장 대금이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이해하셨어요? 물건을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신용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은 받지 못하지만 신용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보낸 물건에 대한 매매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 되면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보다는 매우 절차가 복잡하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돈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은행은 순차적으로 자기 돈을 반환하고 그리고 개설 의뢰인은 수익자한테 저 물건값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물건값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 보시면은요. 자, 물건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잊어버렸어요. 서류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선적 서류가 UPS 편으로 갔는데 국내 전달 과정에서 서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야 될 바이어가 물건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뭐가 등장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은 왔는데 서류가 안 왔어요. 예, LG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A는 B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A가 하는 일. A는 물건을 보낸 사람이에요. B는 바이어고요. A는 B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A가 B한테 해줄 일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은 은행이 일을 해줘야 되겠죠. 은행이 LG를 발행해 주거나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56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OBL을 입수하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LG를 지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OBL과 상관없이도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근데 나중에 OBL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그걸 은행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개설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개설은행이 LG방을 안 만들어줘요. 이런 경우라면은 바이어는 자기 부담으로 은행에 보증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물건 보내는 사람이 해주는 일은 없죠. 그리고 채권 판결을 받아서 B를 무효로 만든다. 이 방법도 역시 물건을 보낸 A는 하는 일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A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A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A는 EMS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중요한 서류를 잊어버려서 내 바이어가 물건을 못 찾는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수적인 일이고 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B가 LG방을 발행받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선사의 보증금을 내고 물건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이 B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을 진행해야 됩니다. 물론 A는 B를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A는 B가 저런 과정을 행사한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서 도와줄 일이 있다 하면은 그걸 찾아서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겠죠. A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죠? 물건 제대로 갖고 서류 잃어본 건 EMS인데 A는 B한테 무조건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A는 B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EMS한테 우편물을 잃어버린 책임을 묻지만 이 역시도 부수적인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 실제 작년에 여름에 있었던 상담 사례입니다. 원단 28톤이 굉장히 큰 거죠. 어떤 거에 대한 구상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에 대한 구상권이요? 잃어버린 것을 또못 받으니까 그거를 돈을 달라는 그런 같은데. 자, EMS가 선적서를 잊어버려서 B가 물건을 못 찾는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거 LG방이 있으니까는요. 예. 여기서 EMS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B를 골탕 먹인 것밖에 없어요. B가 물건을
빨리 못 찾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EMS는 A한테도 A가 자신의 협력업체인 B가 물건을 빨리 찾아야 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 그걸 해방하는 정도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EMS가 싸가지 없게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십니다. 자, 7번 문제 약간 어렵습니다. 자, 수익자 A는 매입은행 B에게 매입을 의뢰하였고 B가 매입한 후에 C에게 제시하였는데 C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B한테. 야, A가 낸 서류 중에 문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는 A로부터 다시 환원을 발행받아 C에게 제시하였는데 이번에 C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야, 5일이 넘었다. 그래서 언페이드를 얘기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요? 예. 지금 그러면 B는 A한테 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입은행 B는 수익자한테 대금을 A는 B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문제는 다 이해하셨습니까? 보정을 해봤는데도 또다시 뭐라 그랬어요? 예. 선적 서류 제시 기간이 5일이라는 게 그 신용장상에 별도로 언급이 돼 있었던 부분인가요? 통상적으로 그 언급이 안 되면 21일 안에 네. 제시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이 넘으면 이제 그 비엘이 이제 스틸 비엘이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물건이 7일하고 5일 그 규정의 개정이 있었어요. 근데 통일 규칙의 어딘가에는 제시를 7일로 했다가 5일로 땡긴 게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기 스테일 비엘하고 달리 다른 규정이 있어요. 서류의 제시 기간이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라는 제한을 위반하였다. 자, 질문이 좀 어렵죠? 5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9페이지요.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끝나고요. 59페이지 줄근 걸 한번 좀 보시죠. 자, 2번 중단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류 제시 기간 내에 제시해야 될 서류를 일부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 이러한 목적은 뭐죠? 신용장의 수익자가 선적 후 운송서류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제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므로 개설 요래인이 운송물을 늦게 수령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일부분만 빨리 내라라고 강제함으로써는 안 되고 모든 서류를 신속하게 제시해라. 이런 취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환원에 관한 조건을 명시하여 환원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면은 환원 역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서류, 즉 5일 이내에 제시해야 되는 그런 서류에 들어간다라고 신용장 이론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사건 신용장은 환원에 관한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환원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환원, 다시 제시했죠. 이 사건 제2환원, 재제시된 환원은 이 사건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 서류 제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시되었으므로 서류 제시 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제시됐다가 볼 수 없다. 그래서 A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재제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넘쳤어요. 근데 우리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환원 역시도 빨리 제시해야 되는 서류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재제시해서 두 번째 냈기 때문에 5일을 넘었지만 그 역시도 이런 목적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문제를 원체 간결하게 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보시면 A가 B에게 매입을 의뢰하였고 B는 매입 후에 C에게 제시하였는데 C가 말했습니다. 야, B야, 네가 A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 뭐가 문제가 있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B가 다시 A로부터 환원을 다시 발행받았습니다. 그래서 C에게 제시하였는데
이 순간에는 이미 선적 서류,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제시기간이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란 제한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환호음 때문에 5일을 넘어서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법원이 말을 했고 A는 B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로 판결이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건 상담을 받고 판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해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써드린 부분 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59페이지 전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보시면은 환호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환호음도 리비전을 받아야 되고요. 이 사건 제2 환호음, 즉 재제시된 환호음은 이 사건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 제시 기간 5일을 경과한 후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개드리는 사례들은 다 대법원 판례들이 있는 사례들이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공부하시고 잘 이해 안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1566-5114번입니다. 자, 8번 보시겠습니다. 8번은 아까 여러분 뉴스 보신 거예요. 21만 불인데 아까 제가 실수로 21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선적 서류가 허위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연한 기회에 통관하다가 컨테이너를 열어봤는데 거기서 얼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 제가 진행하면서 이상했던 게 양산에서 컨테이너를 왜 열어봤는지 그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통관되기 전에 통관 과정에서 어떻게 컨테이너를 열었는지 그건 지금도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예? 검역의 마지막 단계 아닌가요? 그래요? 자, 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이 말하는 겁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민법 2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신의 측에 의하면은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그리고 매입은행도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개설은행이 돈을 줬으면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한테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신용장의 대원칙에 예외가 되는 인정션, 여러분들 앞으로 인정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신용장 거래 비율은 많지 않지만 거래 비율이 많지 않은 이유 때문에 신용장 사기 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간혹가다 신용장을 쓰는 업체들 상대로 신용장 사기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 원칙에 예외가 되는 이 규정을 오늘 잘 고민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 판례를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9번 보시면은요, 이거 또 특이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은요, 이것도 역시 인정성 관련된 것이고요. 제가 곁까지 적을려 놨습니다. 반드시 매입 제시할 때, 지급 제시할 때 반드시 원본을 넣어야 되느냐, 내고할 때 원본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원본 필요한가요? 내고할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봤더니 우리 법원에서는 내고할 때는 신용장 원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입은행 C가 매입을 하면서 B로부터 받은 서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어요. 신용장 원본이 없어가지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본을 가지고 개설은행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개설은행에서는 사본이라고 안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설은행 D에게 대금의 상환을 청구했는데 D는 C가 B로부터 인수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인정성 관련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상환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지금 문제 2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신용장 서류의 허위 작성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이어야 되냐. 이 2개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앞에 문제는 말씀 몇 번 드린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반드시 신용장이 원본이어야 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6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내고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도 밑도 끝 없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이 신용장 관련 판례를 내릴 때는 UCP를 많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님들은 신용장을 잘 모르시지만 재판 연구관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연구관들이 신용장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판사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야 이거 우리 상식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실 건 없고요. 이 사람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UCP 때문에 신용장이 안전하게 거래된다. 그리고 UCP가 모든 걸 다 한다. 물론 그 말씀 맞지만 우리 법원 판결이 국내 거래에 있어서 무역자들 간의 교통 분쟁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어요. 단 우리 법원 판결도 UCP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UCP가 무역 거래를 관장한다라는 말은 맞죠. UCP의 해석을 법원이 권위를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생길 때 여러분들 앞으로 회사 거래하시다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나 법제도에 대해서 관심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아무 때나 저희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깁니다. 자, 신용장 개설은행 B는 A를 수익자로 하는 불량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부가 조건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고 시점에 원본을 제시할 수 없으면 LOI로 대신한다. LOI 뭔지 아시죠? LOI로 대신한다. 이런 규정을 했지만 나중에 그 조건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매입 시점에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LOI로 대신 내라라고 했다가 이 규정을 없애버렸으면은 수익자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자, 불리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아니면 유리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수익자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선화증권 원본이 없는 경우에 이걸로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조건을 없애버린 거는 반드시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물건을 안 주겠다라고 권리를 축소시켜버린 거죠. 즉 수익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UCP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취소불능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및 수익자 합의 없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경은 수익자를 불리하게 하는 변경이에요. 자, 신용장은 수익자의 편의를 주는 제도이고요. 물건을 보지 않고도 서류만 갖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을 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규정을 넣어놨다면은 수익자한테 그래 선화증권 원본이 없어도 돼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수익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힌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요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후에 매입은행 C에게 지시의 식으로 부가조건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부가조건의 삭제는 신용장 수익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무효인 거죠. 그래서 A는 C에게 A는 C로부터 부가조건의 삭제 요청을 통보받았지만 거절했어요. 그리고 C는 A로부터 매입한 다음에 B에게 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A는 수익자는 C에게 개설은행이죠. 아니 매입은행이죠. 매입은행의 신용장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문의했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 행사 범위를 좁힌 지시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조건을 가지고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를 제시한 것이고 하자 없는 제시가 됐기 때문에 언페이 처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문제를 긴 거를 매우 짧게 축약을 하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없는 말재주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막 넘어왔어요.